우리나라 동남해안 끝자락에 위치한 기장 두호마을. 아름답고 한적한 풍경을 자랑하는 작은 포구마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한 젊은이가 유백길에 올랐습니다. 32살의 청년 고산 윤선도.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기장 두호마을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소나무를 품은 조그마한 언덕 황학대. 윤선도는 이곳 황학대에 자주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은 실제로 걸은 나이가 32인 1618년에 겨울에 이곳 기장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2에 와가 37에 근 6년간을 여기 계시다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은은한 해송의 향과 갯내음을 맡으며 유배 생활의 아픔을 달랬을 윤선도. 그는 젊은 나이에 무슨 이유로 기장까지 유배를 오게 됐을까요?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고산 윤선도의 유물 전시관. 해남의 틀을 잡고 500여 년 대를 이어온 해남 윤씨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윤선도가 남긴 고산 유고에는 그가 왜 기장으로 유배를 갔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고산유고 2권에 첫 장에가 병진소가 있습니다. 광해군 8년 30살의 정치 초년생 윤선도가 올린 병진소는 조정을 발칵 뒤흔들어 놓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인 예조 판서 이이첨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죠. 고산 선조께서 그 당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서기로는 1616년. 그때 그 나라의 국정이 너무 문란하고 너무 횡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3대에 걸쳐서 신하로서 참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백성으로서 참을 수 없다. 나는 하나의 유생이지만은 이걸 상소를 올려서 국가의 기강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소를 올리게 됐습니다. 윤선도는 상소문을 쓰기 전 아버지와 상의를 합니다. 당신 아버님이 그 당시에 강원도 관찰사로 계셨는데 그 아버님한테 누가 되지 않냐, 막 이대로 이걸 당신 마음대로 올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버님하고는 상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버님께 상의를 했더니 우리가 국록을 먹고 있고 백성으로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뜻이 그렇다면은 상소를 올릴 것이 좋겠다.
결국 이 상소문으로 인해 윤선도는 30살의 젊은 나이에 길고 험난한 유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첫 유배지는 함경북도 경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오랑캐와 내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상남도 기장으로 이배를 가게 됩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으로 삼천리에 이르는 머나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유배는 과연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중재인을 멀리 추방시키는 것을 뜻하는 유배. 유배는 왕의 사면이나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큰 형벌이었습니다.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안 중에서 유배객들을 감시할 만한 행정력이 미치는 곳이 주요 유배지였습니다. 기장도 그중 하나였죠. 조선의 중앙 정부에서 봤을 때 첫째는 이제 그 임금이 계시는 한양과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격변 지역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가고 그렇다 보니까 육지의 유배지로서 우리 기장과 좀 떨어져 있는 장기라든지 그런 쪽이 이제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기장은 유배지로서 더욱 알려집니다. 1733년 영조 9년에 또 한 명의 유배객이 기장을 찾습니다. 바위 위에 글을 새겨 흔적을 남겼죠. 앞에 보이는 이 바위에 각자된 실랑대라는 글은 1733년에 영조 9년에 권적이라는 분이 기장 현감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실랑대라고 새기고 그 오른쪽에다가 칠연절구 한 수를 먼저 새겼습니다. 이조 참이었던 권적은 암행어사 박문수가 호남 관찰사로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여 영조의 미움을 삽니다. 결국 현감으로 좌천되어 기장으로 내려오게 되죠. 당시 기장으로의 좌천은 유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탁 트인 바다와 기암괴석을 이루는 절경에 매료된 권적은 실랑대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기고 그 옆에 칠원절구를 남깁니다. 이후 실랑대에는 많은 문필가들이 찾아 시를 남깁니다. 덕분에 실랑대는 부산 최고의 금성문이 남아있는 곳이 됐죠. 기장으로 유배온 윤선도는 마을 주민들에게 한양에서 온 의원님으로 불렸습니다. 분명 학자였던 윤선도는 어떤 이유로 의원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해남 윤씨 일가의 종택인 노구당. 특히 사랑채는 효종이 윤선도에게 하사한 경기도 수원의 집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곳에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집안에 약을 짓는 약방이 있다는 겁니다. 윤선도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종선이 약을 짓는 의원의 역할을 겸했다고 하는군요. 특히 윤선도의 의학 실력은 조정에서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왕의 약을 처방할 정도로 의학에 뛰어났던 윤선도는 실제 수백 가지의 약 처방을 모은 약화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문과에 급제하고 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학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의학이나 음양, 천문, 지리 이런 데 다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게 많은데 특히 이제 정약용 같은 경우는 그 의학이 굉장히 정통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조선의 맹의를 이제 이렇게 뽑는데도 정약용이 필두로 나올 정도로 조선 맹의 중에서도 최고의 맹의를 그래서 마가회통이라는 그런 그 책도 지었죠. 의학 서적도 짓고 윤순도 같은 경우도 이제 의학에 능통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간단한 의학 정도는 다 이렇게 해서 의료나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런데 기장에서의 유배 생활 3년째가 되던 해 윤선도의 동생 윤선양이 찾아옵니다. 1620년에 추석 한 달 전에 자기 동생인 선양이 기장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형님 돌아갑시다. 우리 속전 해배를 하고 아시다시피 속전 해배라는 것은 그 죄에 따라서 적정한 돈을 내면은 이제 죄에서 풀려나는 그 해배될 수 있는 유배에서 풀려나는 그런 것이죠. 그걸 하고라도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지금의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삼성대 앞에서 동생을 추석 지내고 열흘 후에 한양으로 돌려보내면서 자기 심정을 시 두 편으로 읊습니다. 고산 유고에 당시 기장에서 지은 시 정별소재가 전합니다. 내 뜻을 따르자니 얼마나 많은 산이 막을 것이며 새 발을 따르자니 얼굴이 부끄러워짐을 어찌하리요. 먼 길이니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내 말은 빠르고 나를 혼자 두고 가기 싫어하는 내 말은 느리구나. 아우야 잘 가거라. 헤어지려 하니 눈물이 흘러 내 옷자락까지 흩뿌러져 얼룩졌구나. 그리고 내가 돌아간들 내 얼굴이 선비로서의 그런 지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게 장애물이 되는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 붉어지는 낯, 얼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고산 선생 평생에 선비의 절개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말 강직한 성품을 나타낸 곳이 우리 기장 유배지 그 삼성대였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80평생 20여 년의 유배 생활을 한 윤선도, 그 평생의 절개가 드러나는 시를 지은 곳이 바로 이곳 기장이었습니다. 기장에는 또 다른 유배 문학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정자에 오르기만 하면 근심 걱정이 멀리 떠난다고 해서 수리정이라 이름 붙였죠. 바로 숙종 때의 2조 참판이자 가사 시인인 지호 이선. 장애빈 문제를 놓고 반대 주장을 폈다가 기장으로 유배를 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정철의 송강가사를 엮은 송강가사 이선본을 편찬합니다. 송강가사 이선본은 송강가사의 여러 이본 가운데 정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배 문학 하면은 보통 가사와 시 문학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기장에서는 독특한 산문 형태의 유배 문학이 남아 있습니다. (1801년) 순조 1년 당쟁에 휘말려 기장으로 유배해 온 효존 심노성은 5년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기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일기 형식으로 남깁니다. 그가 쓴 일기를 산의 필이라고 하는데 제목에서 드러나듯 기장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직접 들었고 또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포착을 해가지고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흔히 말해가지고 향토지라든지 또는 그 당시 일단 사대부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거대한 담론에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당시 기장 심리포구에서 만드는 검정 바둑돌은 조정에 진상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심노성은 이 기장 바둑돌에 대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로 나가보니 아이들이 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둑돌을 만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아이들의 손톱이 다 닳아 피가 나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동들이 또는 가나의 소속의 그 아이들이 바둑돌을 이렇게 이제 좀 큰 것을 다듬잖아요. 너무나 많이 다듬다 보니까 이 손이 문드릴 정도로 됐다는 거죠. 문제는 그거죠. 바둑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심노승이 주목했던 부분은 그 자그마한 바둑돌, 아이의 자그마한 손톱, 문드린 손톱을 보면서 일단은 제 생각한 데는 가슴이 아팠겠죠.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은 아마 들었겠죠. 심노승은 사대부의 잘못된 생각의 폐해가 아이들의 손톱이 닳아 문드러지게 하고 있다고 당시 사대부를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배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것, 또 중앙정교에 떨어져 있는 어떤 객관적인 거리 확보, 또 중앙에서 자절했던 정치적 자절에서 오는 자기 어떤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조금 더 순수하고 좀 진지한 어떤 그런 대한 어떤 갈구랄까요? 그래서 작품들이라든지 그게 예술이든 문학이든 또 시든 소설이든 간에 조금 유배 문화의 특징들은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고 또 더 진실되고 훨씬 더 인간적이고 또 그러면서 훨씬 더 사람 마음을 더 파고드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한양에서 천리 머나먼 기장 땅으로 유배를 온 유배객들. 그들이 이루어낸 유배 문학이야말로 고통 속에서 피운 성찰의 꽃이었습니다.